자, 이제 본격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 안으로 우리가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이 방대하다는 거 말씀드렸죠. 가장 방대한 저작은 아마도 한 3분의 2 정도, 그가 남긴 저작의 한 3분의 2 정도가 우리한테 전해지는 건 말고요. 그가 썼다고 추정되는 저작의 3분의 2 정도가 생물학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연과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고요. 논리학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윤리학은 아주 일부분입니다. 자연과학에 대한 것, 생물학에 대한 것, 이런 것은 오늘날 발달된 생물학이라든지 또 물리학이라든지 이런 거 공부하시면 되니까 오늘 제7강 우리가 만나보게 될 아리스토텔레스 저작은 논리학, 그리고 그의 형이상학. 형이상학이라는 학문을 처음 성립시킨 것도 역시 아리스토텔레스인데요. 논리학도 처음 성립시킨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그의 윤리학,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을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오르가논, 논리학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논리학을 예비학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학문을 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 예비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대학에서 여러분들 전공과정 들어가기 전에 교양과정 이런 거 많이 배우죠. 철학과 관계없는 전공을 택하신 분들도 서양 철학 개론이라든지 철학 개론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들으실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양으로 습득할 수 있는 교양 과목과 비슷한 뜻이에요. 예비학문은 교양 과목 중에 논리학 을 가르치거나 배우는 이런 대학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논리학이라고 하지 않고 논리와 비판적 사상, 비판적 지식 혹은 논리와 비판적 사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논리적 글쓰기라든지 논리적 말하기라든지 이런 정말 실생활에 접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강좌들도 많이 있습니다. 논리학은 학문을 하기 전에 왜 알아야 될까요? 어떤 학문이든 개념이 필요하고 그 개념들 사이의 연관관계를 명제로서 나타내게 됩니다. 근데 이 명제 자체가 비논리적이라면 학문이 성립할 수가 없겠죠. 시 같은 것은 학적인 저술로 생각하지는 않죠. 동짓달 기나긴 밤을 동강을 내어 저장했다가 제가 생각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황진이의 시에 그런 것이 있죠. 버현해요. 이런 거는 논리적이지는 않은데 우리가 예술로서 즐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학문일 경우에는 개념들을 논리적으로 사용하고 그 논리적으로 사용된 개념 또 구성된 명제들 사이에도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앞에서는 이 말을 했다가 뒤에서는 그 말을 뒤집게 되면은 그거는 논리적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고 따라서 학문이라고 인정하기가 어려운 게 되겠죠. 그래서 모든 학문의 방법론이 바로 논리학인 것입니다. 논리학 혹은 로기케, 우리가 요즘 말하는 영어로 로직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붙인 이름은 아닙니다. 로마 판본에서는 논리학에 속하는 저서들을 묶어서, 요거 누가 했다 그랬죠? 안드로니코스 선생이 논리학에 속하는 저서들을 묶어가지고 오르가논 이라고 붙였어요. 이 오르가논도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와 상관없는 제목입니다. 오르가논은 원래는 도구 혹은 수단, 오거니제이션이라든지 오르가닉 하면 요즘에 유기농이라는 뜻도 있죠. 어쨌든 도구나 수단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라틴어에서 오르가논은 노붐 오르가논 뭐 이런 거 있죠. 신기관에 나중에 근대시대에 가면 또 나오게 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오르가논은 수단, 도구, 학문의 도구나 수단, 즉 학문의 방법론을 뜻해서 안드로니코스가 논리학에 해당되는 저술들을 모아가지고 오르가논 이렇게 붙였습니다. 기원 후 2세기에 알렉산드로스라는 학자가 있었는데요. 아프로디시아스 출신입니다. 이 사람은 그 저작들을 말 혹은 사유, 즉 로고스의 규칙을 다루는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오르가논을 로기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로기케가 오늘의 로직스, 우리말로는 논리학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학에서 논리학을 배워보신 분도 있고 뭐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요즘엔 기호 논리학 그래가지고 수학적 기호들을 가지고 논리학을 많이 연구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 논리학이라는 학문을 처음 만든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이고요. 논리학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나요? 3단 논법 혹시 아시나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
반대합니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요 따라서는 앞에 두 명제가 참이면 이 세 번째 명제도 덩달아 참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 예문도 아리스토텔레스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3단이라는 거는 이렇게 세 개의 문장이 차례로 주어지고 그걸 가지고서 개념들이 뭐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맞는 3단 문법의 규칙과 틀린 3단 문법의 규칙을 찾아내기로 하고 그렇게 되죠. 요렇게 만든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인데요. 18세기 철학자 칸트는 논리학이 아주 오랜 옛날부터 아주 확실한 길을 걸어왔다는 사실은 그것이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한 발짝도 후퇴하지 않은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수이성 비판의 재판의 그 서문에 해당하는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한 발짝도 퇴보하지 않았다. 아리스토텔레스 그 이후로 그대로 이어져 왔다. 이 뜻입니다. 칸트가 보기에 논리학이 이미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 완성이 된 것이에요. 처음 만들었고 완성을 한 겁니다. 요즘 대학에서 가르치는 일반 논리학도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명제 형식을 다양하게 분류를 하고요. 전제들이 어떤 유형일 때는 타당한 3단 논법이고 어떤 유형일 때는 타당하지 않은 3단 논법이 되는지를 섬세하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일반 논리학 책을 사시면 이게 다 내용이 들어있을 겁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보세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자, 이 논리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 중에 하나가 범주입니다. 범주는 카테고리야. 카테고리가 뭐냐 할 때 어느 부분에 들어가느냐, 어느 분류에 들어가느냐. 이처럼 우리도 카테고리라는 말을 흔히 쓰곤 하죠. 그리스 말 카테고리아에서 온 겁니다. 카테고리아는 카테고레인이라는 그리스어 동사에서 온 것인데요. 이거는 법정에서 누군가를 고발하다라는 뜻입니다. 고발이 들어오면 그 죄가 무슨 죄인지 식별해서 지정을 해야 돼요. 지금으로 치자면 도로교통법 위반인지, 선거법 위반인지, 민법에서 뭐 위반인지, 남의 사유재산권 침해인지, 명예훼손인지 이런 것들의 이 죄는 어디에 속하는지를 정해야 거기에 대해서 재판도 할 수 있고 죄를 물을 수가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벌도 줄 수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게 정해지는 것, 그러니까 이 죄가 어디에 속한다는 걸 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범주에 해당되는 말의 의미입니다. 성질이 같은 것의 부류나 범위, 요거를 범주라고 하는 거죠. 사물이라고 하는 범주에 컵, 연필, 액자, 시계 이런 거 다 들어가는데 사랑이나 평화는 사물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죠.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에서 범주는 근데 좀 뜻이 다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에서 범주 그러면 그것은 최고의 수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수러는 뭘까요? 수러는 나는 사람입니다 할 때 나는 주어가 되고요. 사람은 수러가 되죠. 무엇은 무엇이다 할 때 S is P 할 때 P에 해당하는 부분이 수러입니다. 문답을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꽃이다. 그러면 꽃이 무엇인가? 꽃은 일종의 식물이다. 식물이란 무엇인가? 식물은 양분을 섭취하고 생장하는 실체다. 여기서 A의 주장 그리고 B는 자꾸 물어보죠. 근데 이 물어보는 거요. 여러분 한번 주의해 봐 주세요. 소크라테스의 정의는 무엇인가? 경건함은 무엇인가? 아레테는 무엇인가? 이런 거 무엇인가 물어보는 물음 있죠. 그 물음이 여기서도 반복되는 걸 여러분 눈치채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예로 돌아와서요. A의 주장은 수로로 꽃이다, 식물이다, 실체다 이렇게 진술이 됩니다. 마지막에 사용된 실체에 대해서 실체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실체가 실체지 또 다른 게 뭐 있어? 실체는 그 뒤에 실체란 무엇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최종적인 수로로만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체를 주어로 해서 그 뒤에 오는 다른 수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실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는 답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실체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수로가 없대요. 이 실체가 뭐길래? 실체는 X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뭐뭐는 무엇인가? 요거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을 거쳐서 계속 이어져 오는 질문의 패턴이죠. 근데 뭐뭐란 무엇인가는 간단해 보이지만 대답하기가 그다지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친구란 무엇인가? 전에 어떤 교수님이 쓰셔서 유명해진 질문도 있었죠. 주석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대답하기가 간단하진 않아요. 어쨌거나 이 X란 무엇인가를 연속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의 계열에서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수로다. 그래서 최고의 수로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수로 혹은 최종적인 수로, 이 최고의 수로가 곧 범주입니다. 아까 실체라고 했잖아. 근데 또 범주라고? 좀 헷갈리죠? 범주 안에 실체가 들어 있습니다. 범주가 10가지가 있습니다. 그 10가지 중에 하나가 실체입니다. 범주의 종류들이 10가지인데요. 한번 봅시다. 문답 2 예를 든 거 한번 볼게요. 이것은 분홍빛이다. 분홍빛은 무엇인가? 분홍빛은 일종의 색이다. 색은 무엇인가? 색은 우리 시각에 대응하는 사물의 질이다. 자, 여기서는 마지막에 등장하는 최고의 수로는 질입니다. 부드러운 혹은 분홍인, 시끄러운 우리 감각에 대응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질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10개의 범주를 찾아냅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이것이 그리스어에서 의문사가 10개가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하나를 범주라고 했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요. 제가 그거를 확인해 보진 않아서 정확치는 않습니다. 범주가 달라지면요. 참말을 해도 틀린 답이 됩니다. 그래서 범주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저보고요.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하고 물어봤는데 제 키는 160cm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면 도문서답이죠. 이 사람은 국적을 물어봤는데 저는 신장을 대답했죠. 범주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로 160cm가 만약에 맞다고 칩시다. 그럼 제 키는 160cm 참인 문장이에요. 그런데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대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범주가 틀린 대답을 했을 때는 참인 말을 해도 그것은 학문적으로 필요가 없는 말, 쓸데없는 말, 오류인 말이 되어버립니다. 참인 진술이지만 오류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저보고 당신은 키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도 역시 범주가 다른 것이 되겠죠. 당신은 키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는데 저는 2m 10cm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거짓인 문장이지만 범주는 맞았어요. 키를 물어봤는데 키를 대답한 것이니까. 그런데 거짓인 것이죠. 범주가 일단 맞는 대답을 해야 그게 논리적으로 악의가 맞아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래서 예비 학문을 할 때 이런 것을 아리스토텔레스가 먼저 규정하고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범주는 이 범주를 헷갈려서 대답하면 안 됩니다. 장소를 물어봤는데 질을 대답한다든지 상태를 물어봤는데 양을 대답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뉘어진 범주는 실체, 실체는 사람, 책상, 책 이런 거 우리가 흔히 보는 물건들 실체입니다. 양은 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 제 키라든지 제 발 사이즈라든지 아니면 저 건물의 높이라든지 이런 게 양입니다. 그 다음에 질은 희다든가 시끄럽다든가 부드럽다든가 따끔거린다든가 이런 거 다 질이고요. 관계는 보다 크다, 보다 작다, 보다 빠르다, 보다 느리다 이런 거 어떤 것과의 관계에서 성립되는 것. 장소는 어디에서입니다. where에 해당하는 것이죠. 너 어제 어디에 있었어? 그러는데 나 어제 흰색 옷을 입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범주가 틀려지는 것이죠. 장소 where, 시간 when, 상태 어떤 상태로, 소유는 무엇이 어디에 속한 이런 상태입니다. 영어로 치자면 belong to 이런 것이고요. 아니면 갖고 있는 상태. 그리고 능동, 수동. 우리가 요거를 다 살펴볼 필요는 없고요. 요 중에서 이제 실체라는 범주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실체라는 것이 철학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여러 가지 함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주로 살펴볼 겁니다. 범주들은 이렇게 10개가 있는데요. 범주 사이의 구별은 최고의 구별이라서 더 이상의 구별이 불가능합니다. 겹쳐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범주 사이에는 교집합이 없습니다. 양과 질 사이에는 교집합이 없어요. 양이기도 하고 질이기도 한 그런 것은 없다는 거죠. 상호간에 환원되거나 종속되지도 않는다. 각자 다 독자적입니다. 범주는 궁극적인 구별이고 또 독립적이고요. 범주는 수로입니다. 비동사를 가지고 있는 서양식 언어일 경우에는 is P라는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용어로 했을 때 is P. 범주가 10개라는 것은 is P의 의미가 10가지라는 뜻이고요. 이는 존재의 의미가 10가지라는 뜻도 됩니다. 자, 여기서 존재가 왜 나옵니까? is는 이다의 뜻도 있지만 있다의 뜻도 있죠. 그래서 is를 존재로, 이건 조금 전문적인 얘기인데요. is를 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개사로 보았을 때,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존재사로 보았을 때 그러한데요. 어쨌든 존재의 의미가 10가지라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후에 서양 철학사에서 존재론이라는 분야에서 이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가 보죠. 다양한 범주가 이렇게 10개나 있지만 엄밀하고 완전한 의미에서 존재하는 것은 실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입니다. 엄밀하고 완전한 의미에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실체다. 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실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실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용어이고요. 그리스어로는 우시아인데요. 이 우시아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갖고 있는 것, 있는 것, 그래서 being에 해당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비동사의 현재 분사입니다. 우시아는 재산이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말에 그 사람 참 가진 게 많아. 혹은 그 집 좀 있는 집이야. 할 때 부자라는 뜻이죠. 뭐가 있다 그러면. 그때 있다라는 말은 재산을 뜻하는데 여기에서의 있음에 해당하는 우시아도 그리스어에서 재산을 뜻하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말을 being, 실체, 우시아 이렇게 씁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내린 실체의 정의 한번 더 볼까요? 서술어로 쓰이지 않고 주어로만 쓰입니다. 다른 것이 그것에 관해 서술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사람은 이성적 동물이다. 동물은 생장하며 이동 가능한 실체다. 여기 보면 세 번째 문장에서 실체가 수로로 쓰이고 있죠. 그런데 주어로만 쓰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좀 이상한 생각이 드시죠? 이 문장들에서 사람이나 동물은 주어로도 쓰이고 수로로도 쓰입니다. 그런데 수로로도 쓰이니까 사람이나 동물은 정의상으로 실체가 아닙니다. 반면에 소크라테스는 주어로만 나오고요. 수로로는 못 쓰여요. 소크라테스가 그래서 실체인 것입니다. 예, 이거 이해가 되시죠? 소크라테스가 바로 실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플라톤의 스승은 소크라테스다. 그럼 소크라테스가 주어가 아니고 수로 자리에 와 있죠?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이 말은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의 스승이다와 의미적으로 같은 뜻이고요. 사실은 소크라테스는 항상 주어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요. 그것은 그것 자체일 뿐이다. 이런 뜻입니다. 주어와 수로를 비교하면 주어는 수로보다 범위가 작아야 됩니다. 사람은 이성적 동물이다. 사람은 동물보다 범위가 작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소크라테스가 사람보다 범위가 작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개는 동물이다. 말이 되죠? 근데 동물은 개다. 말이 안 되죠. 주어가 수로보다 범위가 작아야 그게 참인 진술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논리적으로 그래요. 궁극적 주어로만 쓰이는 어떤 것은 그러면 범위가 아주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개별적인 사물 혹은 개별적인 사람 요것만이 실체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자, 스승의 이야기, 이데아에 관한 이론, 새들의 지적임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을 때는 진짜로 존재하는 건 이데아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있는 것, 제 필통처럼 이렇게 있는 것, 혹은 여기 제 안경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안경처럼 여기 있는 것, 여기 제 물병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것, 이런 개별적 사물 혹은 저, 김주연 이런 것만이 실체이고 진짜 있는 거다. 이데아 그런 거 없다. 진짜 있는 게 아니다. 이 얘기가 하고 싶었던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실체는요. 눈에 보이는 하나하나의 사물이에요.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실체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 보고 계시죠? 저도 실체고요. 제가 지금 강의를 지금 진행하느라고 이 노트북을 올려놓은 이 책상 실체고요. 저기 꽃이 하나 있습니다. 꽃도 실체, 밖에 걸어가는 강아지 실체, 남대문 실체, 석가탑 실체, 다 이런 것들이 실체입니다. 실체 조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것, 저것 이렇게 지시 가능해야 합니다. 이데아 같은 거 지시할 수 없죠. 그런 거는 실체가 아닙니다. 그 다음 정의로움, 지시가 가능한가요? 아니죠. 실체가 아닙니다.
동물 실체일까요? 아니에요. 어느 걸 가리켜야 동물일까요? 저도 일종의 동물이긴 합니다만 지시 가능한 것이어야 해요. 두 번째로 실체는 다른 것과 분리가 가능하고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제가 이 필통에서 샤프를 꺼냅니다. 필통과 샤프가 독립적으로 분리 가능하죠. 얘 따로 실체, 얘 따로 실체입니다. 그러면 분리 가능하지 않고 독립적이지 않게 존재하는 거는 뭔데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개나리꽃과 노란색입니다. 개나리꽃에서 노란색을 이렇게 이것과 이것처럼 분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용수가 아름다운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 춤과 무용수를 분리할 수 있습니까?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춤은 실체가 아니에요. 무용수는 실체인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분리 가능하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것, 그런 것이 실체입니다.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그냥 아무튼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보고 만질 수 있고 이렇게 만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모두 실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실체는 이것저것 지시 가능해야 한다. 그래서 시공간에 존재하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물입니다. 이데아는 실체가 아닙니다. 자, 이 부분에서 스승과 완전히 갈라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어쩌면 이렇게 갈라섰을까요? 신기한데요. 두 번째, 실체 두 번째 조건은 실체끼리 분리 가능하고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책상 위에 꽃이 놓여 있어요. 꽃을 들어 올려도 책상은 그대로 있고 꽃도 그대로, 꽃병도 그대로 있는 거죠. 다른 사물에 속하지 않고 자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실체입니다. 색깔 같은 것은 그러면 실체일까요?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실체란 지시 가능하고 딱딱 가리킬 수 있고 분리 가능하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개별자들입니다. 실체와 속성이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건 실체뿐이고 다른 범주들은 실체에 의존해서만 존재합니다. 아까 제가 키가 160cm라고 그랬는데요. 160cm라는 것은 제 몸의 길이로서만 존재합니다. 제 몸이 사라지면 160cm도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아까 길이나 그런 것도 양에 해당하는 하나의 범주라고 했죠. 이 다른 범주들, 10가지 범주들 중에서 실체를 제외한 나머지 9가지의 범주들은 실체에 의존해서만 존재합니다. 양이라든지 질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전부 실체에 의존해서만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체 이외의 범주를 뭐라고 부르느냐? 속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개나리꽃은 노란색입니다. 자, 조기 보이는 조개나리. 지금은 코스모스의 계절이네요. 조기 보이는 조코스모스. 조코스모스와 분홍색은 코스모스 한 송이 한 송이는 실체이지만 거기에 담겨진 분홍색은 실체가 아닙니다. 이 분홍색은 그냥 코스모스에 얹혀서 존재합니다. 비유하자면 실체는 그릇 같아서 그릇에 이것저것 담기듯이 실체의 속성들이 담깁니다. 저 코스모스의 크기도 있고요. 코스모스의 무게도 있겠죠. 그리고 코스모스의 색깔도 있고 코스모스의 향기도 있습니다. 이러한 속성들은 그릇 역할을 하는 코스모스라는 실체가 사라지면 그 안에 담긴 속성들도 같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분홍의 이데아 이런 게 플라톤에서는 있었어요. 그래서 코스모스가 사라져도 분홍의 이데아는 안 사라집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속성은 실체가 사라지면 자연적으로 없어지게 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꽃의 분홍색이 분홍의 이데아로서 자체적으로 존재한다. 이게 플라톤의 의견이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분홍은 오로지 이 코스모스의 분홍일 때만 분홍으로 존재한다. 이 꽃이 사라진다면 분홍 색깔도 사라진다. 분홍 색깔은 코스모스라는 실체에 의존해서만 존재한다. 그래서 코스모스가 사라지면 분홍색도 존재하지 못한다. 이게 플라톤과 다른 아리스토텔레스의 의견입니다. 이렇게 해서 실체와 속성의 구별은 여러분 아실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철학은 되게 쉽고 어떤 부분은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요. 되게 쉬운 부분은 그게 왜 그러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 당시에는 새로운 것이고 파격적인 것이었는데 지금은 우리 사유 자체를 지배하는 하나의 틀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저 사람은 저렇게 당연한 말을 학문이라고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사유의 틀을 아리스토텔레스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자, 실체와 속성 이야기를 드렸고요. 속성에는 두 가지가 있다. 본질적 속성과 우연적 속성이 있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또 설명입니다. 본질적 속성은 그것이 본질적으로 가져야 되는 속성이에요.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가지는 속성, 사람이 사람일 수 있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하는 속성.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인간은 이성적 동물입니다. 이성적임이라는 특징은 인간인 한에서 누구나 가지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동물 중에서도 다른 동물이 아닌 인간이 된다. 이럴 때 본질적 속성이에요. 삼각형은 각이 3개인 다각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각이 3개라는 게 삼각형의 본질적 속성입니다. 각이 4개거나 5개면 삼각형이 될 수 없겠죠. 우연적 속성은 본질과 상관없이 우연히 가지게 된 특징입니다. 삼각형의 색깔이 분홍일 수도 있고 노랑일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연적 속성은 본질과는 상관없이 우연히 가지게 된 속성입니다. 사람의 피부색, 키가 크거나 작은 것, 또 손가락이 가늘고 긴 것, 굵고 짧은 것, 우연히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 여러분 개를 생각해 보면 개의 색깔은 흰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고 갈색도 있고 회색도 있고, 이 개의 털의 색깔은 개에게 있어서 본질적 속성이 아닌 것이죠. 사람으로서 반드시 가져야 하는 특징이 아닌 것은 우연적 속성입니다. 본질과 상관없는 속성들은 다 우연적 속성입니다. 이것은요, 학문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특히 기하학을 할 때 아까 제가 삼각형의 예를 들어드렸을 때도 그러하지만요, 생물 분류를 할 때 아리스토텔레스는 생물을 굉장히 세밀하게 분류하고 같은 것끼리는 모으고 또 세밀하게 분류하고 이런 작업을 많이 했는데요. 본질적 속성과 우연적 속성을 구별해야만, 즉 개는 개로서의 통일성이 있는 거죠. 색깔은 우연적 속성이고, 그렇지만 개와 고양이가 둘 다 흰색이라고 해도 우연적으로는 흰색이 이미 같지만 흰 개와 흰 고양이는 완전히 종이 다른 그런 동물이 되겠죠. 그래서 본질적 속성과 우연적 속성을 구별하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특히 생물학의 분류학을 할 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게 예비 학문으로서 가르쳤던 것이죠. 종과 유 볼까요? 얘와 얘는 종류가 달라. 요거는 만년필, 이것은 샤프입니다. 얘네 둘은 필기구이긴 하지만 종류가 좀 다르죠. 만년필인 것과 샤프인 것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말할 때 우리 종류라고 하는데요. 이 종류라는 말이 처음 온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종은 에이도스, 유는 제노스 혹은 게노스입니다. 종과 유는 둘 다 사물을 분류하는 단위입니다. 종은 개별자들을 공통점에 따라서 묶은 겁니다. 사람, 개, 고양이. 유는 종들을 다시 분류한 겁니다. 동물, 식물. 실체들은 본질적 속성에 따라서 각기 특정한 종과 유에 속하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라는 종, 그리고 동물이라는 유에 속합니다. 종과 유는 속성으로서 개별 사물들에 의존해서만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실체는 아니고 속성입니다. 종과 유는 동물이라든가 고양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 고양이는 실체이지만 고양이 전체 이것은 종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속성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둘째 실체라는 말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쓸 때가 있어요. 세컨드 실체입니다. 첫째 실체는 당연히 개별적 사물, 엄밀한 의미에서 실체입니다. 지금 저기 밖에 걸어가는 저 고양이가 바로 실체입니다. 그 동물이 어디에 속해? 고양이에 속해. 그러면 그 동물은 고양이라는 종에 속하죠. 고양이는 어디에 속해? 포유류에 속해. 그러면 그건 유가 포유류인 것이죠. 종과 유는 속성이에요. 속성이지만 본질적 속성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속성이니까 실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실체의 범주를 찾아내는 문답의 고리를 보다 보면 종과 유가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꽃이고, 제가 코스모스가 꽃이고 꽃은 식물이고 식물은 실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꽃은 종에 해당하고요, 식물은 유에 해당하는 것이죠. 종과 유는 실체 범주의 질문 계열에서 답으로 이렇게 살짝 등장은 합니다만 실체는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그런데 실체 범주의 계열에 속하는 그 질문의 고리에서 등장을 하기 때문에 둘째 실체, 진짜 실체보다는 조금 약한 의미지만 실체에 해당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둘째 실체라는 말도 나옵니다. 요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종과 유는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종과 유는 이렇게 단계별로 종이었던 게 또 유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포유류 말씀드렸는데요. 고양이는 종, 포유류, 그건 유가 되겠죠.
그리고 포유류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면 동물이죠. 그럴 때는 포유류가 종, 그리고 동물이 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종과 유는 이렇게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유가 더 넓은 개념, 그 아래 단계에 있는 것은 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논리학에서 범주가 무슨 뜻인가? 그리고 실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진짜로 있는 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체라고 생각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의 존재론에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